시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독일 헌재에서요, ESM에 대한 조건을 딴 합헌 결정을 내렸죠. 이 부분은 예상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동결되면서 이 부분은 약간 예상이 빗나갔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장이 종료되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든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예상이 맞았다고도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한적 매도 우위까지는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5천억, 2천억 단위 훨씬 적은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기록된 것 같고요. 차익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전혀 안 빠졌다고 하는데 1950 지켰을까요? 시황센터 먼저 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며 194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기관과 프로그램이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재차 꼬리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 1950선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03% 상승한 1950.69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기관 1,0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강세를 보이면서 52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지수 소폭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재차 매수폭을 키우면서 52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58% 상승한 520.50으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억 원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예상외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결제 우위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다가 공기업 중심으로 결제수가 탄탄하게 유입되면서 재차 반등했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2원 상승한 1128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요. 오늘 장 0.54% 강보 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도 13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오늘장 130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가 소폭 상승, 기아차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만이 약보 합권에서 오늘장 23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 합권에서 96,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0.28% 하락한 반면에 한국전력이 3%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24,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0.88% 하락하면서 16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 합권에서 29,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0.6% 상승했고요. CJ 오쇼핑도 주당 3,300원씩 오르면서 22만 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1.36% 하락했고요. 서울반도체가 0.43%, 안랩도 1% 넘게 밀려나면서 12만 3,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은 0.7% 상승했네요. 57,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 브로드밴드도 강보 합권에서 종료됐습니다. 포스코 ICT가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5% 가까이 오르면서 7,3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젠백스는 1% 넘게 2% 가까이 빠지면서 42,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애플이 아이폰 5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아이폰 5 부품 공급 업체들의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를 출시했지만 기존 경쟁 제품과 차별화 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아이폰 5에 부품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전기 그리고 LG 이노텍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삼성 모바일 부품주로 분류되는 이노칩과 인터플렉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노칩 3.37%, 인터플렉스 3%대로 오르면서 7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 5와 아이팟 터치 카메라의 내구성을 강화한
사파이어 렌즈 커브를 사용했다는 소식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주당 2,450원씩 오르면서 49,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는 기관의 순매도에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 살펴보시면 오늘장 신한지주는 0.28% 소폭 밀려나면서 36,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도 0.38% 하락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장중에 3% 가까이 밀려나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가 그래도 소폭 올라왔습니다. 우리금융이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당 200원씩 하락했지만 하락폭 크진 않았고요. 11,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0.73%, 기업은행도 0.83%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삼성생명은 0.41%, 강보합권에서 96,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부화재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도 1.03%, 코리안리도 3.59% 오르면서 11,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음식료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음식료 살펴보시면 오늘장 오리온이 2.77% 하락하면서 87만 6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도 주당 7천원씩 하락했고요. 롯데칠성이 2.69%, 빙그레가 2.39% 하락하면서 9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 우리 정부의 수혜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늘장 남북 경협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이화전기가 6%대로 급락하면서 1,1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광명전기와 좋은 사람들도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2.31%, 선도전기도 3.53% 하락하면서 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별다른 이슈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급등했던 문재인 테마주는 하락하고 한동안 잠잠했던 박근혜 테마주가 일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육아와 고용 등 정책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비투컴퓨터와 대유 에이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보령 메디앙스도 13%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신호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1,3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프롬파스트도 8% 넘게 급등하면서 4,3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늘장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흘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 살펴보시면 오늘장 주당 1,900원씩 상승하면서 6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약 넉 달 만에 코스닥은 520선을 종가상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동시만기를 맞아 오히려 프로그램의 소폭 매수를 받으면서 코스피는 추가 상승을 해버렸는데요. 자, 1950선 이렇게 되면 안착되는 걸까요? 오늘 빠지면 사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 빠져야 살 수 있었는데 좀 어렵게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의외로 강했던 날 여의도의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동시만기일 날 의외의 매수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모든 전망이 다 틀렸다라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Q3까지 나오면 2,000포인트 가는 겁니까? 예, 일단은 오늘 밤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요. 네. 일단은 아직은 기대감이 좀 더 자리 잡고 있다는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금통위하고 일단 동시만기를 맞이해서 매달 나타나는 목요일 날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앞서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유럽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제거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관심이 가장 크지 않았었던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일단 유럽과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일단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그 22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었고, 전일에는 독일 헌재가 ESM의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앞으로 스페인 정치권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전일 그 스페인 라우이 총리는 아직까지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코멘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언제쯤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가 유럽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의 눈은 아무래도 오늘 밤 FOMC 회의에 가장 주요할 것으로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최근 블룸버그에서 실시했었던 QE3 실시에 관련된 전망치 중에서 무려 64% 이상이 오늘 밤 FOMC에서 QE3를 시행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일단은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상당히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봤을 때는 그 QE3 시행 시기는 오늘 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그 미국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다든지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QE3에 관련돼서는 최근의 경제 지표를 좀 더 관찰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QE3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버냉키 연준 의장은 QE3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감은 유지시키는 발언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행 시기가 만약 연장된다면 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 중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연말 연초에 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밤 시장에서는 일단 QE3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QE3 시행 시기가 연기되더라도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기대감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코멘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QE3가 없어도 시장이 크게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럼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 요 불확실성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9월까지는 전고점 이상을 올라가는 트렌드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일단은 계속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은 단추를 잘 끼워왔다면 마무리 단추인 일단 QE3는 아무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시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원님께서 특별히 또 FOMC에 대한 전망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죠. 로즈스탁의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짜 오늘 수급 들여다보시느라 아마 눈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내만의 신술은 없었네요. 외국인들 다 다음 달로 롤오버 시켰나요? 예, 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코드롭을 위칭되었죠. 그만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금 관망세가 상당히 좀 유지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갑자기 오를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리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하게 195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장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시장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자막에도 나오면 그때마다 수급 자체가 자막이 오류가 될 만큼 계속적으로 수급이 변하는 모양새가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0.5% 정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실 거고요.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실 거고요. 그만큼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향후에는 수급이 어떻게 될지 사실상 이 FOMC 결과물이 좋으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지면서 외국인들 수급은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일단 뭐 동시만기도 잘 넘겼겠다. 앞으로 수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거는 유럽의 이제 위기였죠. 유럽의 위기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모든 위기 자체를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늘 독일에서 ESM에 대한 합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유럽 위기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였던 유럽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FOMC 회의로 인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60%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행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인식이 조금 많고요. 대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는 지금 10월 달쯤에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12월 달, 그리고 안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는 의견도 7%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한다고 전문가가 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은 유럽이 위기의 진원지인데 유럽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나왔지만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상태죠. 거기에서 지금 마지막 최종 무기인 QE3를 꺼낸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모험으로 가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알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좀 더 시장이 이롭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 추이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어느 정도 코스닥에 대한 약진은 계속적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뚫기가 어려울 뿐이지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잔존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코스피가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될 뿐이지 지금 코스피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코스닥에 좀 더 비중을 조금 실으셔야 될 때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코스닥이 오늘까지 엿새째 오르면서 520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의 매물 부담 차트를 켜보니까 520 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코스닥에 있는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들 빵끝 웃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근데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때는요, 네. 왜 내가 샀던, 코스닥 IT 부품은 안 올랐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실 건데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특징주 제가 가운데도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면 애플을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선택하든지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없을 바에는 두 가지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좀 선택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장도 똑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군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군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보시더라도 차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만큼 조금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보는 상황이 지금 주봉상인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25,000원대 상당히 큰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다시 3% 오늘 어느 정도 또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가 한번 보시더라도 요번에 10배가 올랐습니다.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더욱더 갈 수 있는 추세다. 그렇게 시장은 조금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투신권 그래서 기관권에서 상당히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약하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대신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개인은 상당히 큰 매도를 했고요. 대신에 순매수로 보시면 기관이 상당히 큰 매수세를 나타내주는 인터플렉스였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 효과에 대해서 인터플렉스는 좀 더 주가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장은 조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KB금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이유가
ING 생명이죠. ING 생명을 인수를 한다는 임박 소식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약보합의 상태에 0.3%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일단은 한번 보시면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요. 7월 달이죠. 7월 25일쯤에 이때부터 뉴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선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매집을 했던 곳은 지금 36,000원 하단에서 지금 매집이 다 들어가는 상태고 지금 올랐는 건 오늘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조금 약보의 모습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나타냈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금융주하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위기였던 유럽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진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조금 상향 조정이 됐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률과는 상관이 없지만 재무적인 부분이다만큼 그 부분 자체가 은행주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기간, 그래서 우리가 연기금을 어느 정도 주 매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행위로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연기금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지금 매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만 전체적으로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믿으시고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은행주 쪽으로 그리고 핫토픽인 KB금융 쪽으로 해서도 괜찮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오늘장 분석과 특징주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래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단추 FOMC만 잘 꿰면 좋을 텐데 일단 일정들 보셨습니다. 이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역시 모셔봤습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 김주선 대리님과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대신증권 홍제동 지점 이호선 대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 회의 결과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내일장 전략을 미리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내일 주식 사도 될까요? 내일장 변수는 내일장 종목 살 때 선정 기준, 내일 어떤 종목 사볼까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아직은 관망하자. 김주선 대리님도 관망을 유지. 이호선 대리님, 미국의 FOMC 회의가 역시 변수다. 김주선 대리님 같으십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단기 이벤트 종목 가운데 플렉스컴을 오늘 좀 주목하신 것 같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중소형주를 모아가야 될 텐데 매일 유업을 오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미리 엿봤습니다. FOMC 얘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 나눠보기 이전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무난히 넘겼다라고 하기에는 의외로 너무 강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가 아니라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였잖아요. 자, 김주선 대리님부터 오늘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일단은 결과적으로 선물 옵션 시장 때문에 최근에 계속 등락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올라와서 그 부담감 때문에 오늘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는 또 하루 남기고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시향입니다. 결국에는 유럽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내일 FOMC에 대한 부분도 어제 해외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은 QE3에 대해서 단 일주일 만에 의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모습, 정확히 64% 이상이 오히려 QE3 실행한다는 쪽으로 바뀌는 모습,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아예 놔버리기에는
좀 하방으로 이제 다시 몰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에서 펀드가 최근에 또 환매가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항상 그랬거든요. 그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FOMC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예.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리기에는 이게 대외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얘기로도 저는 들었는데,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 네.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막판에 좀 들어와서 이제 지수 자체를 좀 올리면서 끝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오늘까지 5일째 이제 거래소 외국인이 매수를 동참해줬거든요. 네. 이 얘기가 다가올 FOMC에서 어쩌면 QE3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될 것이라는 거로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금융전문가 중에서 70% 정도가 이번에 QE3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수급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급이 좋았던 것,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콜옵션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쭉 현물까지 5일 연속 사준 것은 QE3가 나온다라는 얘기다. 예, 조금 거기에 이제 무게를 더 두셨는데, QE3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 텐데, 김주선 대리님이 주식 살까요 하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관망하자. 뭐 내일 일단 계속 오늘 아마 QE3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내일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저번 주에 그 ETF 코덱스 레버리지를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단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해외 시장은 이제 계속 이야기만 있었던 어떤 정책들이 구체적인 부분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고, 원래 예전부터 유럽 얘기 드리면서 9월 1일날 ESM이라는 게 나오면은 시장이 한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연기되고 지금 이제 10월 초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부분인데,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차익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특히 유럽에 대한 모멘텀은 10월 초까지 조금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5일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지만은 그거는 이제 독일 헌재를 넘기고 그동안에 했던 합의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이야기하는 정도. 이미 17개 나라 중에서 14개국이 승인을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서면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이렇게 세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를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QE1과 QE2의 예전의 경험에서 봤을 때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시점에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ETF도 저는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관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망 내지는 오히려 이제 오늘 사실은 챙긴 것도 있다, 현금을.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지선 대리님의 QE3에 대한 어느 정도로 호재라고 보시는지 잠시 후에 그 부분 변수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도 아직은 관망 유효. 어떤 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지 우리 김지선 대리님과. 예, 거의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그 ESM에 대한 독일 헌재 판결이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건부라는 개념이 생겼었는데요. 일단은 독일 분담금 규모 자체가 이제 1,900억이라는 1,900억 유로라는 이제 제한적인 규모를 발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의지보다는 조금 세력 싸움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유럽의 이제 나라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요거는 시장 중립적인 영향인 것 같고, 아무래도 FOMC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OMC가 아무래도 지금 수준 자체가 여러 가지 신규 취업자가 부진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43개월 연속으로 8% 아래로 8% 이상으로 웃돌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FOMC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는 대선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일단 오늘 밤 이제 저녁에 있는 FOMC 회의를 먼저 보고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확인 후 대응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까 이제 조건부 합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뭐 이렇게 QE3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렵고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보면 또 부정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미리 예상해달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QE3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자, 김주선 대리님도 우리 이호선 대리님도 모두 미국의 이 FOMC 회의를 변수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이 예상하는 이번 FOMC에서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시나리오와 좀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예,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앞으로 제가 아마 이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한 몇 달 정도는 제가 계속 이 부분하고 비슷한 어떤 뷰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QE3가 근본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IB 쪽 해외 IB나 뭐 우리나라는 더 많고요. 다수설이 시행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죠. 예, 근데 그 단순히 시행되는 거 플러스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국채 매입을 뭐 3천억 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MBS 그러니까 주택 모기지 채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 MBS 매입 병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매입을 선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돌파를 항상 못했던 2040에서 50선 박스권을 충분히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뭐 조금 자동차 특히 자동차 주식들에 대해서 매집을 다시 들어갈 생각이고요. 제가 그 이유는 QE1하고 QE2 있을 때 항상 이제 미국계 자금, 외인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업종 대표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지만은 보통 이제 US 플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IT하고 자동차 쪽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는 양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매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IT하고 자동차주 위주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 견해인데 사실 좀 소수설이라서 조금 외롭긴 하지만은 소수에 계시군요. 예. 뭐 이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이번에 실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FOMC에서 연기가 되면은 아까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선 이후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이나 뭐 인플레 우려가 또 부각이 되고 또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권 이슈 뭐 종합해 보면은 이번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저번에 우리 잭슨홀 회의 한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대감을 살려놓는 차원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뭐 초과 지급 준비금 인하나 혹은 이제 초저금리 대출 지원 같은 그 정도 선에서 일단 그치고 다음으로 기대감을 살려놓는 쪽. 그렇다면은 뭐 코스피는 다시 한 1880에서 2000포인트 근처에서 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시키면서 갈 것이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시나리오 1에서 말씀드린 그 대형주보다는 이제 뭐 시나리오 1이 블루칩이었다면 옐로우칩 정도 그 업종에서 2등에서 3등 정도 되는 주식들이 조금 더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 2에 지금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등주 가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그렇죠. 가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좀 쏠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IT 관련 주식들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그 부품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번 더 최근에 사실 오늘은 또 좀 오르긴 했지만은 많이 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또 매기가 또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수에서는 또 갑자기 QE3 한다라는 분위기지만 김주선 대리님은 연기될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박스권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도 아까 이제 대선이 신경 쓰여서라도 실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번 QE3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대응법을 좀.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소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이시면 다수인데요. 경제학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블룸버그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70% 정도는 이제 양적 완화 얘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에 대선이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유가라든지 좀 가격적인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그 항목들이 많아서 조금 어느게 보면은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팅만 해놓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신규 취업자가 좀 부진했고 이게 예상치가 12만 5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9만 6천 명까지 네. 좀 다운이 됐고요. 실업률도 꾸준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기는 있지만 대선이라든지 큰 그림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목은 아무래도 그 얘기는 나오겠지만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이벤트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이벤트에 주목할 만한 종목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부품주 관련 이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Q3를 한다 안 한다 요거 말고 아까 MBS도 뭐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중간 그러니까 버냉키의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기의 곧 문제고 대선만 치르면 곧바로 할 태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제 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동안에 몇 번씩 그렇게 언급은 있었는데 실제적인 그런 수치라든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뒤로 물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뭐 계속 지금 실물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수준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유가라든지 다른 이제 상품 가격들은 굉장히 요새 반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언급만 있을 뿐이지 제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Q3 하기에는 대선 일정과 인플레가 신경 쓰이는 미국이다라는 두 분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Q3에 대한 기대치를 이번에 걸기가 좀 어렵게 된다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자, 종목은 사고 싶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여쭤봤는데 김주선 대리님은 중소형주 매집. 아까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유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OMC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대형주가 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 그쪽으로 또 다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1, 2주 사이로 두고 계속 어떻게 보면 교체 매매를 하면서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네네. 쪽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작은 주식들을 잘 그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 그렇게 잘하는 편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황 쪽으로 좀 따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ETF나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 뭐 ETF를 살 수도 있겠고 이제 기관 쪽에서 특히 수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그 매집을 해 본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또 IT 부품주 쪽도 힌트를 주신 바 있고요. 자, 이호선 대리님도 다시 한번 아마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 Q3가 없다면 단기 이벤트가 있는 종목 쪽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 이벤트 종목에 관심이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이벤트가 있을 만한 것이 이제 아이폰 5가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도 시장 반응은 이제 미적지근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이폰이 이제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두께라는 것은 이제 기존보다는 나름대로 혁신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전에 거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 5 이용자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넘어오기는 스펙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기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아이폰 5 판매 대수가 2,300만 대에서 2,400만 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이유는 중국에서 1차, 2차 이제 아이폰 5를 출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스펙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넘어오는 고객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시장 기대치가 3천만 대 정도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부족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특히 갤럭시 노트에 관련된 그런 주가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짜 출시 임박이죠. 원래 갤럭시 노트 2가 10월에 나오려고 하다가 아이폰 5가 나온다 해서 출시를 이제 9월 달로 앞당겼는데 이제 아이폰 5보다 먼저 나오느냐 막 이러다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베를린 가전 멀티미디어 박람회에서 이제 갤럭시 노트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네네. 기존 스펙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심 분야였던 이제 삼성에서 내밀고 있는 S펜 기능을 강화해서 조금 더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차이점을 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평이 이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부품주 삼성전자 부품주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입 배어문 사과. 요거 이제 애플의 키워드가 사실상 혁신이었는데 혁신 빠진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MS를 얼마나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김주선 대리님 매일 기업 사보자고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좀 많이 오늘 또 오른 부분이 있는데 예일기업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메일기업 자체 매출에서 이제 그 좀 고급화 쪽으로 가면서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회사도 네. 거기에 발맞춰서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중국입니다. 그 중국 분유 시장이 1년에 한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메일기업이 그 매출이 뭐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 제로투세븐이라고 아동복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네. 부분 매장이 지금 200개 초반 있는데 중국에서 280개까지 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상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회사들 상장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매수가는 제가 원래 27,000원 설정해 놨는데 뭐 한 27,500원 정도만 와도 일단 한번 매수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좀 사실 될 수 있지만 제가 갑자기 주봉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리면은 아직 꽤 룸이 남아 있다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추세가 그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뭐 또 제 생각대로 시나리오가 대형주가 조금 주춤하는 시간이 온다면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매도 가격은 일단 뭐 28,000원까지 올라왔지만은 제가 3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이상 보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정도에서 25,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뭐 장대 음봉이 순간적으로 출현이 한다면은 뭐 조금 수급적으로 좀 꼬이는 양상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 자체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 제시를 해드리고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기관에서 일단 꾸준히 계속 모으는 중입니다. 오늘 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은 뭐 2만 주 정도가 뭐 이렇게 추세를 깰 정도의 매도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수급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여기 투신권하고 기관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권에 두시고 제가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타이밍이 되면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뭐 대형주가 주춤할 때 사서 또 잠시 피신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호선 대리님의 뭘 살까? 플렉스컴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갤럭시 노트 그 S펜이라는 거 수혜주. 네, 맞습니다. 그 필기 인식 관련해서 이 플렉스컴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친 삼성전자 부품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비중이 85%가 되고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 회사 중에서 같이 동반 진출한 회사인데 이번에 이게 이제 좀 더 설비 증설이 돼가지고 연 1,200억 정도의 그 흑자 조금 매출액을 달성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2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는 지금 예측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가장 핵심 기술인 이 필기 인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동종 이제 FPCB 업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쇄 회로기판 업체인데요. 가장 메리트가 이제 부각되는 저평가 회사입니다. 지금 EPS 대비로 지금이 6.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퍼가 6.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은 충분히 12,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9,6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1,300원까지는 충분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은 전년 분기 대비해서 예상 매출액은 작년보다 85% 정도 증가한 808억 정도이고요. 영업이익도 2,919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도 219억 늘어서 116% 정도 증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이제 작년보다도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QE3 대비해서도 부품주 단기 이벤트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 AS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지난주 종목이 없고요. 우리 김주선 대리님 축하드릴게요. 레버리지. 예,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1880선 정도에서의 지지를
예상을 했는데 그때가 뭐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따라준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정말 길게 기다렸던 부분들이 이제야 하나 둘씩 좀 나오고 있고 단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여기서 지표가 따라서 올라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Q3도 이제 더 안 좋은 결과를 둘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관망하는 부분에서 매도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제가 이제 9월 7일 날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레버리지 수익률이 따라온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뭐 충분히 사볼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 이제 ETF 골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그 곡물이나 이런 부분, WTI 이런 부분도 타이밍이 좀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는 계속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ETF는 매도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0.3%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두고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때는 이런 부분에 투자처도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이 정도에서 그냥 현금화. 예,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 이 정도 수익에서 좀 현금을 해서 또 다르게 대응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3 변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AS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가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2시인데요. 추석 전에 연말장 비전을 무료로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 드디어 Q3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FOMC 결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